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토파보기입니다. 한국은행이 우리나라 올 성장률 1.5%에 그칠 것이라는 야박한 전망 내놨습니다. 내수, 건설, 심지어 수출까지 나쁘다는 말 일색입니다. 이런 전망 좀 틀리길 바라며 한 주간 기업들 소식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경기도 양주와 수원을 잇는 GTX 신호선. 첫 삽도 못 뜨고 말만 무성합니다. 현대건설이 주도하고 한화, 동부건설 등이 참여하고 있는데 최근에 건설사 집단 탈퇴설이 불거졌습니다. 공사비가 너무 짜 이대로 공사하다간 적자 볼 게 뻔해 아예 발 뺀다는 겁니다. 지인이 파악 결과 탈퇴설은 사실 무근이었지만 공사비 3조 3천억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은 공통된 인식입니다. 돈줄 쥐고 있는 기획재정부 단 한 푼도 공사비 늘릴 수 없다는 입장 확고한데요. 건설사들 이대로라면 사업 엎어질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어서 원점 재검토라는 최악의 상황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초저가 생활용품 판매점 다이소. 영양제 등 건강기능식품 판매에 나서면서 약세들 사이에서 불만이 큽니다. 다이소에 건기식 입점시킨 제약사, 대웅제약, 종근당 건강, 일양약품 세 곳인데요. 비타민, 루테인, 칼슘 등 한 달분으로 팔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격이 파격적입니다. 한 달분 가격 3,000원에서 5,000원. 기존 건기식 가격과 비교하면 5분의 1, 10분의 1에 불과합니다. 제약사들 대량 생산에 포장 등 거품 빼 가격 낮췄다고 설명합니다. 발등에 불 떨어진 약국들, 누가 영양제 사러 약국 오겠냐라며 불만 큽니다. 급기야 다이소 입점 제약사 보이콧에 나서겠다는 방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양쪽 신경전이 뜨거운데 정작 소비자들 주머니 사정 어려운데 다이소에서 싸게 살 수 있어 환영한다는 반응입니다. 영양제 가격 거품 걷어내는 계기가 될지 지켜보겠습니다. SK하이닉스, 옛 인텔 낸드 사업부 일명 솔리다임 다음 달에 인수 마무리합니다. 그런데 SK하이닉스 원달러 환율 무척이나 야속합니다. SK하이닉스 이 회사 2020년 10월 환율 1153원에 인수 계약했죠. 1단계와 2단계로 나눠 돈을 건네는데 2차 잔금 환율이 크게 치솟은 게 뼈아픕니다. 2차 잔금 22억 3,500만 달러, 대략 2조 6천억 정도로 추산됐었는데 그런데 탄핵 계엄 사태 터지고 환율이 1,450원대로 뛰면서 잔금이 3조 2,400억, 예상보다 6천억 이상 더 늘었습니다. SK하이닉스 그동안 벌어둔 돈, 여기저기 빌린 돈으로 인수대금 치를 수 있다지만 앉은 자리에서 생돈 6천억 더 줘야 하니 속이 쓰려 보입니다. 삼성전자 신형 갤럭시 S25 역대 최대 사전 판매량 기록했지만 늑장 배송으로 시끌시끌합니다. 지금까지 사전 예약 물량은 130만 대. 삼성전자는 2월 4일부터 7일까지 배송하고 개통해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물량 확보가 어려워지면서 배송이 지연됐고 결국 개통 기간을 한 차례 연기했습니다. 유독 인기가 많은 갤스 25 울트라 티타늄 제트 블랙은 물량이 없어 다음 달 17일 이후로 개통이 미뤄지기까지 했습니다. 소비자들 이럴 바엔 사전 예약이 왜 필요하냐 불만 쏟아내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과거 갤스 22, 갤 S23 때도 늑장 배송으로 홍역 치른 바 있습니다. 고질적인 지각 배송에 폭격, 출시 효과 노린 노이즈 마케팅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잘 팔려서 생긴 일이지만 수요 예측 못하는 일 찾다 보면 회사 제품에 대한 신뢰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뉴스 토파보기 이 시간에는 국세청의 재계를 겨냥한 동시다발 세무조사에 대해 이민우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재계 저승사자라고 불리는 국세청 서울조사사국이 바쁩니다. SK, CJ 등 재계를 대상으로 비정기 특별 세무조사에 전방위적으로 나섰는데요. 기업들 정치적 혼란기가 겹친 이 시점에 무척 당황해하는 분위기입니다. 금융부 이문우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기자, 일단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조사사국 이곳이 어떤 곳인가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재계에서는 이제 저승사자로 평가됐는데요. 현대자동차 비자금 사건, 박연차 게이트, 다스 실소유주 논란 등 굵직한 사건을 다루면서 국세청 내 중수부라며 존재감을 키워왔습니다. 특히 정기검사 대신 특별조사만 담당하는 부서로 기업들의 탈세나 비자금 조성 등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바로 직전에 서울지방국세청 청장을 지낸 강민수 국세청장은 지난해 7월 취임한 뒤 하반기 고위직 인사에서 새로운 얼굴을 등장시켰는데요. 서울청 조사사국장의 최초의 세무대 출신이자 비행시 출신인 김진우 전 여계정보 담당관을 임명하면서 현장 조사에 힘을 싣겠다는 메시지를 나타냈습니다. 자, 이런 조사사국 행보에 정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동시다발적인 특별조사가 지금 벌어지고 있죠. 네, 김 국장이 부임한 이후부터 이제 재계를 중심으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들어갔는데요. 특히 이제 한 군데를 집중적으로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세무조사 범위를 동시다발적으로 그리고 광범위하게 넓히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부터 DLENC와 효성중공업 등 건설업계의 리베이트 탈세 의심으로 조사가 진행된 한편 지난해 11월에는 골프존, 메가MGC 커피, CJ제일제당과 12월에는 SK텔레콤, 에코프로비엠, 한국자산신탁과 이화전기 등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이제 국세청의 특별조사의 경우에는 기존에 크게 드러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면 최근 들어 언론을 통해 노출이 많이 된 셈인데요. 이에 대해 국세청은 대기업들이 많이 거론됐을 뿐 예년과 비교했을 때 특별조사 건수의 차이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느껴지는 건 상당히 많다는 느낌인데 자, 기업별로 좀 더 뜯어보죠. 재계 2위 SK그룹, 무슨 이슈인가요? 네, 지난해 12월부터 국세청이 이제 SK텔레콤 본사에 조사관을 파견한 후 세무조사에 필요한 자료 확보에 나서는 등 적극적으로 움직였는데요. 특히 SK텔레콤과 SKCNC 간의 가짜 일감 몰아주기 혐의를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014년과 2015년 SK텔레콤이 이제 CNC에 5천억 원 넘는 IT 일감을 발주했는데 이 중 일부가 가공 용역, 즉 가짜 일감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SKCNC 입장에서는 당시 매출을 높이는 게 과제였는데요. 이 같은 불법 일감 몰아주기가 당시 지주사인 SK를 흡수합병하기 위한 포석이었다는 의혹입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해당 시점에서 매출 부풀리기는 무리였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지난 2012년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이 SKCNC에 보수유지비와 인건비를 과다 지급했다면서 347억 원 규모의 과징금 납부 명령을 내렸는데요. 이 건과 관련해 SK텔레콤이 불복 소송에 나서면서 2016년 대법원에서 SK텔레콤이 이기기까지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한 재계 관계자는 당국과 불복 소송 진행 중에 무리한 가공 용역을 시행하는 건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어려웠을 것이라고 짚었습니다. 네. CJ도 세무조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무척 당혹스럽다라는 반응이 좀 나오고 있어요. 네, 실제로 CJ제일제당 사무실에 국세청 직원 110명가량이 들이닥치면서 어수선했다는 전원이 나왔는데요. 문제는 CJ제일제당에서 진행된 특별조사가 이제 그룹 회장인 이재현 회장에게까지 번졌다는 점입니다. 국세청이 각 계열사의 탈세 의혹을 살펴보면서 이 회장의 스위스, UBS 은행에 개설된 260억 원 규모의 계좌를 주목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2013년에도 이 회장의 조세 포털 혐의와 관련해 특별 세무조사를 진행한 바 있는데요. 당시 국세청은 이 회장이 조세 회피처인 버진아일랜드의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탈루했다고 보고 추징금으로 2,600억 원가량을 매긴 바 있습니다. 국세청의 강도 높은 조사, 일단은 강 청장의 의지가 무척 강하죠? 그렇습니다. 강민수 국세청장이 신년사에서 경제 상황과 인력 여건을 감안해 조사 건수는 탄력적으로 운영하되 한 건을 조사하더라도 조사는 조사답게 제대로 하자고 밝힌 바 있고요. 지난달 관서장회의에서는 서민의 일상과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나 신고 검증을 엄정히 집행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국세청은 지난달 조사팀도 개편을 했는데요. 서울청 조사사국의 경우 현장 조사를 집행하는 2과와 3과의 조사팀을 늘리기도 했습니다.
현장 조사를 늘리겠다는 방침을 분명하게 드러낸 셈입니다. 근데 일각에서는 국세청 안팎에서는 현장 조사를 강화하는 배경에는 다른 사정기관의 사정이 무척 위축돼 있다 이런 점도 반영됐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이제 12월 통과된 정부 예산안 중에서 이제 검찰의 특수활동비와 특정 업무 경비 등 이런 부분이 전액 삭감되면서 검찰의 영장 청구 건수가 이제 1월에는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는데요. 대신 국세청은 특활비, 특경비 등이 보전받으면서 이제 검찰 몫의 수사까지 떠맡고 있는 거 아니냐는 얘기도 제기됐습니다. 실제로 검찰 측에서 수사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국세청 수사가 전방위적으로 펼쳐졌고 이에 따라 기업들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다 보니 한 재계 관계자는 검찰에 대한 대비만큼이나 국세청에 대한 대비도 준비하는 분위기라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지금 세무조사가 확대되는 전반적인 배경으로 말 그대로 세수가 제대로 안 걷고 있는 이런 점들이 반영됐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2년 연속 세수 펑크 상황입니다. 국세 수입과 세일 수입을 합친 총 세입이 2년째 당초 계획을 크게 밑돌았는데요. 지난해만 보면 총 세입은 535조 9천억 원으로 집계됐는데 정부가 예상했던 550조 원에 비해 14조 1천억 원이 부족했습니다. 특히 국세 수입이 30조 원 넘게 덜 거친 탓인데요. 문제가 된 건 역시 법인세 감소분입니다. 지난해 법인세는 62조 5천억 원으로 1년 전보다 17조 9천억 원 덜 거쳤습니다. 대신 각종 수수료, 과태료, 이자 수익 등 세금을 제외한 세외 수입이 부족한 세수를 일정 부분 메웠습니다. 지난해 세외 수입이 199조 4천억 원으로 정부의 전망치를 16조 7천억 원 초과했습니다. 올해도 대내외 경제의 악화가 이어지면서 세수 펑크가 이제 3년 연속 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됩니다. 올해까지 덜 거친 법인세 결국에는 세수 펑크를 막기 위한 어떤 거라도 이 봐도 무방하겠네요. 전혀 이제 무관하다고 얘기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국세청은 법인세가 많이 감소해서 세수를 늘려야 하는 상황으로 보이거든요. 세수를 확대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해서 세게 조사를 하고 있는 걸로 보여요. 네, 국세청의 비정기 검사 최근 5개년을 살펴보면 조사 건수에는 크게 변동은 없습니다. 다만 부가세액 자체는 크게 늘었는데요. 지난 2019년, 2020년 부가세는 1조 8천억 원 수준에 달했는데 2021년 2조 900억 원에 올라섰고 2022년 다시 1조 7천억 원대로 줄었다. 지난 2023년에는 2조 2천억 원으로 4,500억 원 넘게 불었습니다. 세무업계에서는 지난해 국세청의 비정기 검사를 통한 부가세액 규모가 더 커졌을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했습니다. 네, 이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네, 이번 주 많이 본 경제 기사들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국민들이 느끼는 경제적 어려움이 커지는 가운데 건설 현장에선 또 사고가 나고 누군가는 돈을 타내려고 아픈 척을 한다는 소식들이 이어졌습니다.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먼저 월요일입니다. 재작년 우리 국민의 삶의 만족도가 4년 만에 다시 내려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야 행복할 수 있다는 사회 분위기 속에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된 영향인데요. 기사 보고 오시죠. 네, 통계청이 발표한 올해 국민 삶의 질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가구의 순자산 3억 9천만 원으로 전년보다 301만 원 소폭 증가는 했지만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인 2021년에서 2022년보다는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3년 1인당 국민 총소득 역시 4,235만 원으로 증가는 했지만 실질 소득 증가율은 물가 상승과 생활비 부담 증가로 인해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교육비 부담도는 2023년 42%로 증가했는데요. 대학 졸업자 취업률이 69.3%로 상승은 했지만 가구당 월 평균 교육비 지출이 늘어나면서 실질 가처분 소득이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특히 고등교육 이수율이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면서 대학 등록금, 사교육비 등이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주거비 부담도 여전한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월가구 소득 대비 주택 임대료 비율은 지난 2023년 15.8%로 전년 16.6%보다 소폭 하락은 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실질 소득 감소는 국민들의 경제적 체감도에 직접적인 영향도 미쳤습니다. 2023년 소득 만족도는
63.5%로 전년보다 하락했고 소비생활 만족도도 64%로 감소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상승하던 한국인의 삶의 만족도가 4년 만에 하락 전환해 OECD 38개국 가운데 33위를 차지했습니다. 삶의 만족도는 객관적 삶의 조건에 대한 주관적인 만족 정도를 보여주는 지표로 0점에서 10점으로 측정을 합니다. 2023년 한국인의 삶의 만족도는 6.4점으로 전년보다 0.1점 하락했습니다. 자살률 역시 다른 나라들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은 27.3명으로 상승하면서 9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SBS 비주 우영준입니다. 씁쓸한 현실이지만 우리나라에서 삶의 만족도 점수는 소득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평균이 6.4점인데 월소득 100만 원 미만 가구는 5.7점에 불과하고 300만 원까지도 평균에 못 미칩니다. 반면 소득 600만 원 이상은 6.6점으로 평균을 웃돌았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3년간 OECD 국가들 평균 삶의 만족도 점수는 6.69점이지만 우리나라는 이보다 무려 0.63점이 낮아 하위권을 맴돌고 있는데요. 반면 자살률은 OECD 국가 중 만년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습니다. 다음 화요일 기사 보시겠습니다. 지난해 말 제주항공 참사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이번엔 고속도로 건설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기사 보고 오시죠. 서울 세종고속도로의 포천 방향 천안 안성 구간을 잇는 공사 현장에서 발생했습니다. 크레인을 이용해 교각 위에 올려져 있던 상판 연결 작업을 하던 도중 상판이 50m 아래로 떨어져 10명의 작업자가 추락했습니다. 공사장 작업자 10명 가운데 4명이 숨지고 6명은 크게 다쳐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박상호 장관을 본부장으로 한 사고대책본부는 사고 원인에 대해 H빔 설치 장비가 넘어가면서 상판이 붕괴된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습니다. 사고 조사와 수습이 진행 중인 현장 주변은 교통이 전면 통제된 상태입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해 엄정히 수사하겠다며 산재 예방 감독 정책관을 현장에 급파했습니다. 시공사인 현대엔지니어링은 입장문을 통해 조속한 현장 수습과 정확한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모든 조치를 다하겠다며 사과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현대엔지니어링의 반복되는 품질 문제도 도마에 올랐는데요. 지난해 전남 무안의 힐스테이트 오룡단지에서 외벽이 기우는 등의 무더기 하자가 발견돼 논란이 된 지 1년도 안 돼서 이번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중대재해법상 1명 이상의 사망자가 나오면 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요. 이번 사고로 10명의 사상자가 나온 만큼 영업정지 등의 처벌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SBS 비즈 서주연입니다. 지난해 들어 3분기까지 누적 산재 사망자는 443명입니다. 1년 전보다 16명, 3.5% 줄었습니다. 하지만 산업 현장이 더 안전해졌다고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건설 경기가 악화된 탓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설업 사망자가 많이 줄기는 했지만 제조업과 기타 업종 사망자는 오히려 늘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이번 붕괴 사고에 대해서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엄정 수사하겠다고 했는데요. 지난 2022년 중대재해법 시행 후 조사 대상에 오른 사고는 1,600여 건이 넘지만 재판에 넘겨진 게 70여 건, 이 가운데 처벌을 받은 건 반도 안 되는 탓에 실효성에 대한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요일 기사입니다. 가벼운 차 접촉 사고에도 일단 뒷목부터 잡고 내리는 운전자들, 보험금 때문이죠. 정부가 이런 나이롱 환자들에게 치료비를 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기사 보고 오시죠. 지난달 도로에서 후미차돌 사고를 낸 김모 씨. 사고 피해자는 경상 환자 상해 등급 14급, 최하위를 받았지만 개인 보험금만 270만 원가량 지급됐습니다. 피해자가 염좌 증상을 호소하며 8회에 걸쳐 보험금 96만 원을 청구한 뒤 장기 치료를 받을 의사를 내비치자 보험사에서 향후 치료비 170만 원을 제한했기 때문입니다. 한의원 한 번 갈 때마다 10만 원 이상씩 나올 때도 있고 그리고 순식간에 몇백만 원이 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경상 환자여도 제한 없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치료비나 병원비가 계속 나가니까 보험사는 더 이상 치료비를 청구하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금을 지급받는 게 어떻겠냐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향후 치료비란 치료가 종결된 뒤 발생할 수 있는 추가 치료에 대해 사전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제도적 근거 없이 보험사가 조기 합의를 위해 관행적으로 지급해왔습니다. 이를 악용해 차량 수리가 없었던 후미추돌 사고 피해 운전자가 58차례 통원 치료를 받거나 비접촉 사고 운전자가 202회 통원한 사례도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과잉 진료와 부정 수급을 막기 위해 앞으로 경상 환자가 향후 치료비를 청구하기 위해선 절차가 까다로워집니다. 8주를 초과하는 장기 치료를 받기 위해선 진료기록부 등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보험사가 당위성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 지급보증 중지 계획을 밝힐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연내 관련 법령과 약관 등을 개정하고 자동차 보험 계약자는 내년 가입과 갱신 계약부터 개선안이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BD 윤지입니다. 앞서 기사에도 얘기가 나왔지만 이런 접촉사고 환자들일수록 유독 한방병원을 찾습니다. 지난해 1분기부터 3분기까지 주요 손해보험 업체들이 내준 가벼운 자동차 사고 환자 치료비는 약 9,5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7.7% 늘었는데요. 이 가운데 한방병원 비중이 80%에 육박합니다. 1인당 치료비로 따지면 한방이 104만 8천 원으로 양방의 3배가 넘습니다. 너무 가벼운 사고에도 불필요하게 한방병원을 찾는 환자들. 이런 일부 때문에 애꿎은 상당수의 가입자들의 보험료까지 오르지 않도록 규제가 제대로 시행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이번 주 많이 본 기사들 살펴봤습니다. 한 주간 CEO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펴보는 CEO 업앤다운입니다. 서강현 현대제철 대표이사 사장, 충남 당진제철소 냉영공장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냉영강판, 자동차, 가전제품에 두루 쓰이는 철강제인데요. 현대제철도 이 공장 닫으면 치명타입니다. 알면서도 직장 폐사한 데는 노조 요구, 선을 넘었다는 판단 때문이죠. 노조의 요구, 현대차, 기아에 맞춰져 있습니다. 1인당 4,500만 원 성과급 달라는 건데 현대제철 이거 받아들이면 적자로 돌아선다며 손살에 쳤습니다. 노조 게릴라성 파업으로 사측 압박하자 결국 사상 첫 직장 폐쇄 카드 꺼낸 겁니다. 노사 전면전 상태 계속되면 모두 손해입니다. 근로자들은 월급 못 받게 되고 회사도 손해 이만저만 아닙니다. 치킨 게임 할 것인지 서로 양보의 해법 찾을 것인지 재계, 노동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LG그룹 맞사위 윤관 블루런 벤처스 대표, 세정당국과 세금 소송 한창입니다. 윤 대표 강남세무서와 123억 소득세 소송에서 패소했는데 곧바로 항소했습니다. 국세청과도 13억 법인세 소송을 진행 중인데 핵심은 윤 대표가 과세 대상이냐 아니냐입니다. 미국 국적인 윤 대표, 국내 거주자가 아니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납부 의무 없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세정당국은 국내 거주자로 보면서 지금까지 그가 국내에서 벌어들인 소득 전부의 과세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윤 대표 미공개 정보를 통한 주식 매입 논란, 삼부토건 오너 일가와의 채무 문제 등 적잖은 부살에 휩싸인 바 있습니다. 인화를 강조해온 LG가에선 흔치 않은 일들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